여러분, 태국인들이 탄혼 카울리, 즉 한국인의 길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는 도로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완벽한 실패였다는 사실은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신이 와도 절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독일이 고개를 저으며 도망쳤고 일본조차 손을 뗐습니다. 40도의 폭염과 무장 게릴라가 날뛰는 지옥,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그곳엔 당시 해외 경험 제로였던 한국이 뛰어들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한국이 무슨, 이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은 당당히 태극기를 꽂으며 98km의 기적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3억 원의 처참한 적자. 전 세계는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지? 라며 한국을 비웃었죠. 그런데 정확히 3년 뒤 그들의 입에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한국 200조 진짜 미쳤다. 제발 저희도 좀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한 번도 공사를 안 해본 나라에 맡기면 안 됐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선택을 했습니다. 차나이 라타나쿤, 태국 재무부 차관이었던 저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를 단 한 번도 해외 공사를 해본 적 없는 나라에 맡겼습니다.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국제 입찰 경험조차 전무한 나라였죠.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완전히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도망쳤습니다. 일본도 손을 뗐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까지.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들이 전부 포기한 지옥 같은 현장에 저는 그 나라를 던져 넣었습니다. 결과요, 3억 원 적자. 손익계산서만 보면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까지 이 기억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당시 태국 남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왜 미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국 남부는 사실상 방콕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파타니에서 나라티와까지 98km. 지도에서 보면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거리였죠. 그런데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남부 상황이 심각합니다. 국방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무장 게릴라들이 밤마다 활개를 치고 주민들은 중앙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으니 군대가 들어갈 수 없었고, 군대가 없으니 치안이 무너졌고, 치안이 무너지니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도로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회의석상에서 물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대답했죠. 통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차관님. 우리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였죠. 남부를 잃으면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분리주의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움직임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졌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를 놓아야 합니다.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태국 정부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저는 세계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 영어로는 IBRD라고 하죠.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빌려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협상은 제가 직접 총괄했습니다. 수개월간 워싱턴을 오가며 서류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세계은행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세계은행 차관을 갚지 못하면 태국의 국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거죠. 그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차관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야 했죠. 국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설계 회사가 만든 국제 표준 시방서를 들고 세계 각국의 건설사들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들이 참여할 테니 경쟁이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입찰 당일 회의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관님, 독일 대표단이 철수를 통보해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요? 철수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현장 실사 결과를 검토한 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독일 대표단의 공식 답변이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섭씨 35도에서 40도를 오가는 폭염, 습도 90%, 갑작스러운 스콜, 그리고 치안 불안,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손을 든 겁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있지 않은가? 일본은 아시아의 환경을 잘 알 테니 참여하겠지. 차관님, 일본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일본도요?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투입 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해보니 맞지 않는다고요. 프랑스가 빠졌습니다. 영국이 빠졌습니다. 이탈리아가 빠졌습니다. 하나둘 포기 통보가 날아왔죠. 입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회의실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입찰 마감 당일 저는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를 철회한다. 세계은행에 사정을 설명하고 차관을 반납한다. 그러면 태국 정부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겠지만 적어도 더 큰 실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기한 연기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부의 치안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게 뻔했죠. 셋째,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한다. 누구든 어떤 나라든 손을 드는 곳에 맡긴다.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동양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건설,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는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대한민국입니다, 차관님.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최근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설 경험은요? 해외 건설 경험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요? 고속도로 같은 대형 공사 경험이 있습니까? 고속도로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내에 고속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안 된다? 경험이 전무한 나라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을 의심했습니다. 522만 달러. 태국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5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이 참여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 금액이 맞습니까? 실수가 아니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을 텐데요. 왜 이렇게 낮게 책정한 겁니까?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니 그럼 뭘 하러 온 건가? 우리는 이번이 첫 해외 공사입니다. 실적이 필요합니다. 이 공사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국내에 갇힙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절박함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있어야 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고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관님, 위험합니다. 경험 없는 나라에 맡기면 안 됩니다. 참모들이 만류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위험하다는 것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손을 드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대답했죠. 세계은행 차관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태국의 국제 신용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차관님의 정치 생명도. 거기까지 말하고 참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굳이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저는 끝입니다.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건설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갔죠. 계약 체결 후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출정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고 하더군요. 젊은 기술자들이 비행기에 오르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고 합니다. 타국의 공사가 아니라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공사는 단순한 일감이 아니구나. 국가의 명운을 건 도전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비장한 거구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절박함은 인정합니다. 각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35도가 넘는 폭염, 습도 90%, 갑작스러운 스콜, 게릴라의 총성, 독일이 도망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세계은행에서 항해 전화가 오고 국제사회에서 태국을 비웃는 꿈이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철회해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은 잘못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현장이 아니라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는 가난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들이 전부 도망친 자리에서 그 나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걸까? 무모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로 했죠. 한국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놓였죠. 저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 한국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 전쟁 중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됐죠. 수도 서울은 잿더미가 됐고 산업시설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태국보다 못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도로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참모는 고개를 저었죠.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기술도 경험도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에 참여한 겁니까?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봤죠. 그룹의 회장님은 농촌 출신의 사업가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해서 건설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군요. 한국 국내에서는 제법 큰 공사를 몇 개 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제 입찰에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쳤군요. 경험도 없이 국제 입찰에 뛰어들다니. 그것도 독일과 일본이 포기한 현장의 말입니다. 무모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었죠. 522만 달러. 태국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550만 달러였는데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운송비, 예비비.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금액으로는 본전도 건지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 금액을 고수했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겁니까? 제가 한국 대표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러 온 겁니까? 실적을 쌓으러 왔습니다. 이 공사가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영원히 국내에 갇힙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실적, 수익이 아니라 기회. 그들에게 이 공사는 사업이 아니라 도박이었던 겁니다. 아니, 도박보다 더 절박한 무언가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룹의 회장님은 이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임원들을 불러 모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실적이 없으면 영원히 국내에 갇힌다. 적자를 보더라도 가야 한다. 이건 회사의 생존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적자를 각오하고 온 겁니다. 돈을 벌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오로지 실적, 오로지 경험, 오로지 세계로 나가기 위한 첫 발판. 그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절박함이 이해됐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세계로 나가려면 이런 무모한 도전이라도 해야 하는 거겠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절박함만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각오가 단단해도 기술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차관님, 정말 이 회사에 맡기실 겁니까? 참모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경험 없는 나라에 국가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보낸 메시지였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건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건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구나. 한 나라 전체가 걸린 문제구나. 그들에게 이 공사는 회사의 사활이 아니라 국가의 사활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상황을 더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와야 나라가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수출할 게 없었습니다. 공장도 별로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내린 결론이 건설 수출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외로 보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벌어오자. 그런 전략이었죠. 현대건설의 이번 입찰 참여도 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 겁니다. 회사 하나가 뛰어든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뛰어든 거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도전이 아니라 국가의 도전이군요. 그 순간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에게도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태국 남부의 안보가 걸려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걸려 있죠. 어쩌면 우리는 비슷한 처지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죠. 서명을 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차관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펜을 들었죠.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죠. 김포공항에서 출정식이 열렸다는 겁니다. 출정식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해외 공사를 나가는데 무슨 출정식까지 하는 건가?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모였고 젊은 기술자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다고 하더군요.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을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보, 살아서 꼭 돌아와요. 한 기술자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그들에게 이 공사는 정말로 전쟁이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떠나는 전쟁,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전쟁, 젊은이들이 낯선 땅으로 떠나고 가족들이 눈물로 배웅하는 모습, 그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룹의 회장님이 출정식에서 연설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기술자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땀은 훗날 이 나라의 역사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라. 나라의 역사가 될 거라고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까지 절박하구나. 저렇게까지 간절하구나.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떠나는 기술자들도, 배웅하는 가족들도, 연설하는 회장님도 모두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항 전체가 눈물바다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건 도전이구나. 저 젊은이들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사들이구나. 어쩌면 그 절박함이 기술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절박함과 각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냉혹합니다. 35도가 넘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습도 90%의 찜통 같은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스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총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왜 도망쳤겠습니까? 일본이 왜 포기했겠습니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현장을 살펴본 뒤에 고개를 저은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차관님, 한국 기술자들이 방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계속 보고해 주세요. 그들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남부로 내려갈 겁니다. 파타니로, 나라티와로, 그 지옥 같은 현장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 저 젊은이들이 그 환경을 견뎌낼 수 있을까? 아무리 각오가 단단해도 현실 앞에서는 무너지는 법입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현장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곳입니다. 경험 없는 한국 청년들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세계은행에서 항의 전화가 오고 국제사회에서 태국을 비웃는 꿈이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쓰러지고 장비가 고장나고 현장이 수렁에 빠지는 꿈도 꿨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철회해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말고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남부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되는구나. 성공하면 태국 남부가 살아납니다. 실패하면 저의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저 젊은이들의 꿈도 끝납니다.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심각, 예상보다 훨씬 열악함, 즉각적인 대책 필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상황 심각, 예상보다 훨씬 열악함, 즉각적인 대책 필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죠. 저는 곧바로 추가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 건가? 며칠 후 상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죠.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한 곳은 공사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옥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현장의 상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온 35도에서 40도를 오가는 폭염, 습도 90%.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공기가 뜨겁고 축축해서 폐가 짓눌리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한 발짝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벗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관님, 현장 책임자와 통화 연결됐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장 책임자의 대답이 돌아왔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독일이 왜 도망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일본이 왜 포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무겁게 다가왔죠. 현장 책임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콕 공항에서도 더웠지만 남부로 내려오니 차원이 다른 더위였다고 하더군요. 공기 자체가 불덩이 같았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면 배가 타는 것 같고 내쉬면 몸 전체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기술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티고 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버틴다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미터 남쪽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죠. 제가 그곳으로 보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 때문에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상세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장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아침 6시에 해가 뜨면 기온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만 되면 30도를 넘겼고 정오에는 35도에서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더 심해졌죠. 햇볕이 대지를 내리쬐고 습기가 공기 중에 가득 차서 마치 뜨거운 수증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이 형편없습니다. 10시간 일해야 할 걸 2~3시간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버티질 못합니다. 1시간만 일해도 쓰러집니다. 열사병 환자가 매일 나옵니다. 의무실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탈진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몇 시간 만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의식을 잃고 구토를 하고 의무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추가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추가 인력이요? 네. 예상보다 소모가 심합니다. 이 속도로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소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을 소모품처럼 표현하다니. 그런데 현실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체력이, 건강이, 의지가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문제는 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콜이 있었습니다. 열대지방 특유의 갑작스러운 폭우였죠. 아무 예고 없이 하늘이 까맣게 변하고 순식간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양동이로 퍼붓는 정도가 아니라 폭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스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현장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얼마나 자주 옵니까? 하루에 2~3번은 기본입니다. 많을 때는 5번도 옵니다. 하루에 5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면 하루 중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침에 폭염, 낮에 스콜, 오후에 다시 폭염, 저녁에 다시 스콜. 작업할 틈이 없는 거죠. 보고서에는 스콜이 지나간 후의 상황도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전체가 늪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서 진흙탕이 되는 거죠. 무릎까지 빠지는 수렁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장비는요? 장비는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비 상황이 심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심각합니까? 트럭이 빠졌습니다. 불도저도 빠졌습니다. 한번 빠지면 빼내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어떤 건 아예 못 빼냈습니다. 장비가 수렁에 빠져서 못 빼낸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빠지면 일정이 밀립니다. 일정이 밀리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적자가 커집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테라이트 토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흙의 종류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테라이트는 악마의 흙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고 젖으면 진흙처럼 질퍽해진다. 삽으로 파지지 않고 트럭이 지나가지 못한다. 라테라이트 때문에 공정이 마비됐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마비됐습니까? 햇볕이 내리쬐면 땅이 돌처럼 굳습니다. 삽이 안 들어갑니다. 곡괭이로 쳐도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이번엔 진흙이 됩니다. 트럭 바퀴가 헛돌고 장비가 미끄러집니다. 어느 쪽이든 일을 못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르면 너무 단단하고 젖으면 너무 질퍽하고 도대체 언제 일을 하라는 겁니까? 자연이 인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도로를 원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흙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겠다고 합니다. 방법을 찾겠다.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독일 기술자들도 이 흙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경험 없는 한국 청년들이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총소리였습니다.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나중엔 점점 가까이서. 분리주의 게릴라들이 활동하는 지역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술자들은 총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치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합니다. 밤에는 경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까? 인명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장비 도난이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공구들이 사라졌습니다. 장비 도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낮에는 자연과 싸우고 밤에는 인간과 싸워야 하는 거였습니다. 현장은 공사장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심리 상태도 적혀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움츠러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고요. 이탈자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지 노동자 중에는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요?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이 선택은 실수였던 건가? 경험 없는 나라에 맡기면 안 됐던 건가? 며칠 후 현장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공정진행 현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공정 대비 실제 진행률 30% 미달.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에 30%밖에 못한 겁니다. 이 속도로는 공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변수입니다. 폭우가 계속되면 더 늦어질 겁니다. 예측 불가능.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계은행에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공정이 30% 미달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늦어질지 모르겠다고요? 국제사회가 태국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잖아. 그 나라에 맡기면 안 된다고. 독일이 옳았고 일본이 옳았다고. 태국 정부가 무모한 도박을 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캄캄했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실패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틀렸던 겁니다. 경험 없는 나라를 믿은 제가 어리석었던 겁니다.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실패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세계은행에 제출할 보고서의 초안을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예상 공기 초과, 예산 초과 예상, 시공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차질, 대안 검토 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정치 생명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일본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봤던 겁니다. 경험 없는 나라에 희망을 건져만 바보였던 겁니다. 절박함이 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은 저만 순진했던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틀렸다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라였다고. 제가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현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인 감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죠. 세계은행 차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국제 감리가 필수였습니다. 미국 설계 회사에서 파견한 감리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점검하러 온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게 버티고 있는 한국 기술자들이 조금이라도 성과를 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감리 점검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보고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점검이 끝났으면 바로 보고가 와야 하는데 왜 소식이 없는 걸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리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현장 책임자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면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면 재시공.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죠. 재시공이라고요? 부분 보수도 아니고 전면 재시공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면 재시공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전부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달 동안 한 작업을 전부 뜯어내라고요? 그 폭염 속에서, 그 스콜 속에서, 그 총소리 속에서 버티며 한 작업을 전부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재시공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대답이 돌아왔죠. 국제 규격 미달입니다. 국제 규격 미달이라니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노반 다짐 밀도가 기준에 못 미칩니다. 미국인 감리가 검사를 해봤는데 다짐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노반 다짐 밀도. 저는 건설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상태로 아스팔트를 깔면 얼마 안 가서 도로가 무너집니다. 차가 다니면 금이 가고 비가 오면 꺼집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달 동안의 작업이 전부 헛것이 된 겁니다. 아니, 헛것보다 못한 겁니다. 잘못된 작업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2배로 드는 겁니다. 비용도 2배로 드는 겁니다. 미국인 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감리단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고속도로가 아니라 농로다. 국제 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공사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Non-grow.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가 농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세계은행 차관을 받아서 진행하는 국제 프로젝트가 농로라니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은행에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국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 정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한국 기술자들이 왜 기준을 못 맞춘 겁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준을 몰랐던 겁니다, 차관님. 몰랐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배웠는데 국제 규격은 훨씬 엄격했던 겁니다. 게다가 단위도 달랐습니다. 단위가 달랐다니요? 한국은 미터법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 설계 도면은 인치와 야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계산이 틀어진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단위 변환 오류라니요. 그런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니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국제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국제 기준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미터법과 인치의 차이도 현장에서 처음 겪어본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절박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밤을 새워도 기준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2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일했는데 그걸 전부 뜯어내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현장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나? 세계은행에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암담해졌습니다. 문제는 노반 다짐 밀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곳곳에서 규격 미달이 발견됐습니다. 골재 배합 비율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배수시설 설계가 현지 간구량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다 문제였습니다. 이건 부분 보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 프로젝트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 실패다. 완전한 실패다. 차관님, 세계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뭐라고 합니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감리 보고서가 올라갔나 봅니다. 감리 보고서가 세계은행에 들어간 겁니다. 국제 규격 미달, 전면 재시공 필요. 그 내용이 세계은행 책상 위에 놓인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차관이 중단되나? 프로젝트가 취소되나? 태국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나? 세계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죠.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님, 감리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시공사 선정 과정.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험 없는 나라를 선택한 건 제 결정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포기했을 때 한국을 택한 건 저였습니다. 이 실패의 책임은 전부 저에게 있는 겁니다. 시공사가 국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죠.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다고요? 국제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국제 기준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국제 입찰에 참여해서 국제 기준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은행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죠. 재시공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습니까?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장 상황을 재점검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시공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빠듯했고 공기는 이미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재시공까지 하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저는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을 논의해야 했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면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시공이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예산의 2배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죠.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맡기면 안 됐습니다. 경험 없는 나라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맡긴 건 실수였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독일이 옳았습니다. 일본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히 봤던 겁니다. 희망에 눈이 멀어 현실을 무시한 건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와서 시공사를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은행 차관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태국의 국제 신용도가 타격을 받겠죠.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더 큰 실패를 겪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안 됩니다. 철수하면 태국 남부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 없이 계속 고립된 채로 살아야 합니다. 분리주의 세력은 더 확산될 겁니다. 국가 통합이 위협받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멀리 태국 남부에서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한국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땀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철수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뭡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철수는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실패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죠. 세계은행에 제출할 보고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예상 공기 초과, 예산 초과 예상, 시공사 역량 부족으로 인한 품질 문제 발생, 전면 재시공 필요, 향후 대책 검토 중,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실패 선언이었습니다. 제 정치 생명의 종말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이 태국 남부의 현장도 비추고 있겠지요. 폭염과 스콜과 총소리 속에서 버티고 있는 한국 청년들 위에도 저 달빛이 내리고 있겠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틀렸다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라고. 한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라였다고. 독일의 판단이 옳았다고. 저만 어리석었다고. 그런데 며칠 후 현장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읽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면 재시공 명령이 떨어진 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포기하거나 항의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계약 파기를 요구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불만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밤을 새운다고요? 재시공 명령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밤을 새운다고요?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다는 겁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면 재시공 명령이 떨어졌는데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2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걸 전부 뜯어내라는 말을 들었는데 항의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다. 장비가 부족했다. 현지 상황이 예상과 달랐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아니면 항의를 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감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불만을 터뜨리면서 재협상을 요구하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대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대답이 돌아왔죠. 미국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방서를 한 줄 한 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옆에 놓고 기술 용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어 사전을 옆에 놓고 기술 용어를 외운다고요? 그건 학생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사전을 펴놓고 공부를 한다고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랬습니다. 밤에 현장 사무실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밤새 불이 켜져 있습니까? 네. 새벽 2, 3시까지 불이 켜져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밤을 새웁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가 과장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방콕에서 남북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죠. 도시의 모습이 사라지고 정글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노면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 길을 포장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였습니다. 이 험한 땅에 제대로 된 도로를 놓는 게 우리의 과제였죠. 현장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저는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간이 건물이었습니다. 판자와 철판으로 만든 허름한 구조물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책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미국에서 온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하게 적힌 기술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영어 사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사전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죠. 기술자들은 사전을 들춰가며 한 단어 한 단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한 기술자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컴팩션, 다짐이라는 뜻입니다. 흙을 단단하게 눌러서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지요. 그러면 컴팩션 레이트는요? 다짐률입니다. 흙이 얼마나 단단하게 눌렸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온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신뢰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저를 알아본 기술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젊은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시방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격이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파악하려고요. 밤늦게까지요? 낮에는 현장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공부는 밤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설계 도면, 기술 문서, 영어 사전, 노트. 노트에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메모였죠. 기술 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시공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항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감리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조건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젊은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기준을 몰랐던 건 우리 잘못입니다. 남 탓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준을 몰랐던 건 우리 잘못이다. 남 탓을 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남 탓을 합니다. 조건이 나빴다. 상대가 불공평했다. 운이 없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방어하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낮에는 폭염 속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잠은 언제 잡니까?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룹의 회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라의 운명.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김포공항 출정식에서 들었던 그 말.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라. 나라의 역사가 될 거라고. 이 젊은이들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대표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재시공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 동안 힘들게 작업한 걸 뜯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죠. 아까 사무실에서 공부하던 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도대체 언제 쉬는 겁니까? 저들이 쓰러지지 않을까요? 제가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나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먼지 묻은 옷, 지친 눈. 그런데 그 눈빛 속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집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인 감리에게 매일 질문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감리가 귀찮아했다고 합니다. 바쁜데 자꾸 와서 질문을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기준도 모르는 놈들이 뭘 하겠냐는 태도였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질문에 성의 있게 대답해 줍니다. 가끔은 먼저 와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냉정하던 미국인 감리가 왜 태도를 바꾼 걸까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감리단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 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죠. 흰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감리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더군요. 국제규격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감리단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적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배웁니다. 진짜로 배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특별한 겁니까? 특별하고 말고요. 나는 30년 넘게 이 일을 했습니다.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실패하면 남 탓을 합니다. 조건이 나빴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시간이 부족했다,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태도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태도는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도의 문제.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르쳐줘도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기술이 부족해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감리단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 사람들은 쓰러질 때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쓰러질 때까지 간다.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가. 저는 방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던 건가? 경험 없는 나라라고, 기술 없는 나라라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던 건 성급했던 건가? 물론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배운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국제 규격을 익힌다고 해서 자동으로 품질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최소한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서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며칠 전에 쓰다 만 실패 보고서 초안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예상 공기 초과, 시공사 역량 부족, 전면 재시공 필요. 한 문장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보고서를 완성해서 세계은행에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를 공식화하고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걸까?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밤새 공부하고 낮에 일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실패를 선언하는 게 맞는 걸까?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확신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판단을 유보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경험 없는 나라, 기술 없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던 나라를요. 어쩌면 그 나라에는 제가 몰랐던 뭔가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술은 없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경험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게 기술과 경험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감리에게 질문하고 국제 규격을 익히고 있다는 건 확인했죠. 그런데 배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에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던지는 문제, 환경이 던지는 문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스콘이었습니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이죠. 도로 표면을 덮는 검은색 포장재입니다. 이걸 만들려면 골재가 필요해요. 자갈과 모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재가 젖어 있으면 아스콘을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건조해야 하죠.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날씨가 건조하니까요. 골재를 야외에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말랐죠. 그런데 태국 남부는 달랐습니다. 차관님, 아스콘 생산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요? 무슨 문제입니까? 골재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다니요? 건조기를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건조기를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요. 열대우림 기후의 저주였습니다. 습도 90%, 공기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는 환경이었죠. 아무리 건조기를 돌려도 골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기계로 말려도 잠시 후면 다시 축축해졌어요. 공기 중의 수분이 골재에 달라붙었기 때문이죠. 하루에 두세 번 쏟아지는 스콜도 문제였습니다. 겨우 말린 골재가 비를 맞으면 도로 아미타불이었죠. 공정이 얼마나 지연될 것 같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스콘을 못 만들면 포장 공사를 못합니다. 사실상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재시공 명령을 받고도 버텼는데 이번에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요? 기계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손으로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독일 기술자들도 이 문제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겠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장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상 밖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스콘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요? 해결했습니다. 건조 문제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계로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철판을 깔았습니다. 철판이요? 넓은 철판을 땅에 깔고 그 위에 골재를 얇게 펼칩니다. 그리고 철판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장작을 태워서 열을 가하면 철판이 뜨거워지고 그 위에 골재가 마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철판 위에 골재를 펼치고 밑에서 불을 뗀다고요? 원시적이기 짝이 없는 방법 아닙니까? 기계 문명 시대에 장작을 태워서 골재를 말린다니요. 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고 어떤 기술 매뉴얼에도 없는 방법이었죠. 그게 됩니까? 됩니다. 생산 속도가 이전의 3배로 올랐어요. 세 파예요?
네, 기계식 건조기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방법이 교과서의 방법보다 효과적이라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이디어는 그룹의 회장님에게서 나왔다고 해요. 현장에서 골재 건조 문제로 공정이 멈췄다는 보고를 받고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기계가 안 되면 불을 떼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 한마디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현대 기술이 막히니까 원시 기술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게 통했어요. 최첨단 기계보다 장작불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재 건조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어요. 장비 문제였죠. 도로를 만들려면 땅을 다져야 합니다. 이 작업에는 롤러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무거운 원통형 기계가 땅 위를 굴러가면서 눌러주는 거죠. 한국에서 가져온 롤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롤러가 안 먹힙니다. 안 먹힌다니요? 고장이 났습니까? 고장은 아닙니다. 작동은 해요. 그런데 땅이 안 다져집니다. 라테라이트 때문이죠. 또 라테라이트였습니다. 악마의 흙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마르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이 흙은 일반 롤러의 무게로는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롤러가 지나가도 흙이 꿈쩍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무거운 롤러가 필요합니다. 최소 20톤짜리 진동 롤러요. 독일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수입이라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미 주문했습니다. 이미요? 언제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문했어요. 이 흙을 보고 일반 롤러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독일산 20톤 진동 롤러 8대가 지금 배에 실려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리 주문을 해뒀다고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했다고요? 그건 보통 판단력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움직인 거죠. 며칠 후 독일산 롤러가 도착했습니다. 20톤짜리 거대한 기계 8대가 현장에 투입됐죠. 감리가 다진 밀도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국제 규격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장비가 고장나면 소용없잖아요. 열대우림의 혹독한 환경에서 기계들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났어요? 장비 고장이 너무 잦습니다. 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품을 주문해서 교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려면 최소 2, 3주는 걸립니다. 장비가 고장 날 때마다 2, 3주씩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문제가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예상 밖의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장비 다운타임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부품이 빨리 왔습니까? 아닙니다. 부품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수리합니까? 만듭니다. 부품을요. 현장에서 직접 만듭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품을 현장에서 직접 만든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간이 정비 공장을 만들었어요. 용접공과 선반공을 데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부품을 직접 깎고 용접하고 제작하는 거죠. 그게 됩니까? 제대로 된 부품이 만들어집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작동은 해요. 임시 방편이지만 장비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간이 정비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현장 한쪽에 천막을 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용접기와 선반이 놓여 있었죠. 기술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철을 깎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롤러 베어링입니다. 어제 고장 났어요. 정품 부품은 2주 후에 나오죠. 그래서 직접 깎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합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정품보다 수명이 짧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돌아가게 할 수는 있죠. 저는 그 기술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고 먼지에 덮이고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비가 멈추면 공정이 멈춥니다. 공정이 멈추면 약속을 못 지키죠. 약속을 못 지키면 대한민국의 신용이 무너집니다. 저는 간이 정비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죠. 선진국 기술자들은 기다립니다. 시스템이 해결해 줄 때까지, 부품이 도착할 때까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했어요.
없으면 만들었죠. 없으면 만든다.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가난한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철학이었죠. 서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실패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죠. 종이를 2조각으로, 4조각으로, 8조각으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4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2년이었어요. 그런데 2배가 넘는 시간이 흘렀죠. 수차례 중단, 전면 재시공, 장비 교체, 예산 초과. 누구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정말로 완공이 되는 건가? 정말로 이 지옥 같은 공사가 끝나는 건가? 완공식 전날 밤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공식 당일 아침, 저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그 험한 길을 달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과 뭔가 달랐습니다. 차가 덜컹거리지 않았어요. 흙먼지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죠. 검은색 아스팔트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정글 한복판에 반듯한 도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파타니에서 나라티와까지 98km, 지도에서는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거리였죠. 그런데 그 거리를 연결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땀을 흘렸고, 수십 대의 장비가 투입됐고, 수천 번의 좌절과 재도전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의 결과물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완공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죠. 4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던 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생기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죠. 4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수천 마디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죠. 완공식이 시작됐습니다. 연설이 있었고 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로만 바라봤어요. 저 검은색 아스팔트 위에 얼마나 많은 땀이 스며들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묻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까? 이제 첫 차량이 출발합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로 입구로 향했어요. 한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았죠. 그냥 부드럽게 조용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졌죠.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무정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관이라는 사람이 도로 하나 개통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다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어요. 축하는 무슨, 저 사람들한테 해야죠.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서로 얼싸안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죠. 완공식이 끝나고 저는 도로 위를 걸어봤습니다. 직접 밟아보고 싶었어요. 아스팔트가 단단했습니다. 발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죠. 이게 그 한국 청년들이 만든 거구나. 폭염 속에서, 스콜 속에서, 총소리 속에서 만든 거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한 노인이 도로 위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으로 아스팔트를 만지더군요. 쓰다듬듯이 소중한 것을 만지듯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왜 우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길은 처음 봅니다. 평생 이렇게 반듯한 길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제대로 된 도로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진흙탕 길, 먼지 나는 길, 비 오면 수렁이 되는 길,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전 처음으로 아스팔트 도로를 밟아보는 거죠. 아이들이 도로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까르르 웃으면서 달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먼지가 나지 않았죠. 그냥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겠네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기에는 못 갔어요. 길이 너무 질퍽해서요. 반년은 학교를 쉬어야 했죠. 반년을 학교를 못 갔다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없다는 게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까지 막는 거였죠. 병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도 제때 갈 수 없었겠죠. 시장도 그랬을 거예요. 물건을 팔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달라지겠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어머니의 눈에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 도로를 부르는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식 명칭이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붙인 이름도 아니었죠. 주민들이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타논 카울리라고 부릅니다. 타논 카울리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인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의 길.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홍보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퍼졌다고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요. 저 젊은이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는 걸 봤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걸 봤죠. 그래서 이 길은 한국인의 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름은 누가 붙이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이 붙이는 거였죠. 사람들의 마음이 붙이는 거였습니다. 한국인의 길, 타논 카울리. 그 이름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저는 완공식 날 처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경험 없는 나라라고, 기술 없는 나라라고,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던 제가 틀렸다고요. 이 길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신뢰로 깔렸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의지로 덮였죠. 성공은 보고서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눈물에, 아이들의 웃음에, 어머니들의 희망에 있었죠. 그날 서랍 속에 있던 실패 보고서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썼어요. 성공 보고서를요. 그 도로는 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손익계산서만 보면 실패였죠. 3억 원의 적자. 회사 입장에서는 빚지는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국가는 더 긴 호흡으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야로 보면 이 프로젝트는 씨앗이었어요. 200조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씨앗이었죠. 태국 남부는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놓이자마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군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치안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물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산물이 시장으로 나갔고 공산품이 마을로 들어왔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남부 경제 지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요? 작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도로가 놓인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로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꾸는구나. 아스팔트 98km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왜 이 프로젝트가 그토록 중요했는지를요. 태국 정부의 신뢰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경험 없는 나라, 기술 없는 나라,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냈어요. 지옥 같은 환경에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해냈습니다. 그 사실이 태국 정부 전체에 퍼졌죠. 한국 회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10년간 한국 건설사들은 태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 문을 연 거예요. 그 문으로 더 많은 기회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더 큰 변화는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 현장에서 일했던 기술자들이 귀국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기준이 뭔지 알았어요. 대형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았죠. 열대우림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안 되면 되게 만드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태국에서 돌아온 기술자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인력이 됐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느냐고요. 태국이 없었다면 그 속도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의 한 건설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국 남부의 그 지옥 같은 현장이 훈련장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단련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적을 만든 거죠. 경부고속도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계로 뻗어나갔죠. 중동으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고속도로를 지었어요. 주베일 산업항을 건설했습니다. 태국에서 배운 그 정신, 안 되면 되게 만드는 그 정신으로요? 사막에서도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물었을 거예요. 정글에서 했는데 사막이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태국 남부의 경험이 자신감이 된 거죠. 혹서도 이겨봤고, 폭우도 이겨봤고, 악조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사막이 뭐가 두렵겠어요.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3억 원 적자를 내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적 수주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달러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 시작이 태국이었어요. 파타니에서 나라티와까지 98km의 도로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나라를 기다렸다면? 프로젝트를 취소했다면? 한국은 영원히 국내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세계로 나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게 빨리 짓지 못했을 거예요. 중동 진출도 늦어졌겠죠. 차관님의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 기회를 잡은 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일어난 건 그들이었어요. 밤새 공부하고 낮에 일한 건 그들이었죠. 없으면 만들어낸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결정을 내렸어요. 40년 공직 생활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선택은 단 하나예요. 한국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은 위험했습니다. 무모했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래서 더 옳았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독일을 기다리고 일본을 기다리고 선진국의 손길을 기다렸다면요. 그랬다면 태국 남부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었겠죠. 위험한 선택이 역사를 바꿉니다.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기적을 만들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게서 그 젊은 기술자들에게서요. 다논 카울리, 한국인의 길. 그 이름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현지 사람들은 그 도로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식 명칭을 붙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인의 길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강제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요.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폭염 속에서 쓰러지던 젊은이들, 밤새 불이 꺼지지 않던 사무실, 철판 위에서 골재를 말리던 원시적인 방법, 부품을 직접 깎아 만들던 간이 정비 공장, 완공식 날 눈물을 흘리던 기술자들, 그리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3억의 적자는 200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길은 한 나라가 세계로 나아간 방식의 이름이 됐어요. 저는 그 역사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봤죠. 가장 위험한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되는 순간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실패가 무서워서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를요. 단원 가울리, 한국인의 길. 그것은 도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세계로 나아간 방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의 시작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